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7시에 만나는 확실한 투자 기법,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5월의 마무리를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태훈 전문가, 한용희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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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코스피가 6월 주식시장의 훈풍을 기대케 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6.27포인트 상승한 1983.40의 장을 마쳤는데요. 1980선 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11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이 강한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세가 강했습니다. 운수창고가 2.68%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의료정밀과 운수장비도 1%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6.39포인트 상승한 698.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과 동서, 파라다이스는 2% 이상 오른 반면 우수 AMS는 7.11%, CJ ENM은 0.66% 하락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거래를 재개한 코데지 컴바인은 5.71% 하락하며 장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셨죠.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두를 달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조민영 전문가의 새우글로벌이 65.2% 기록했고요. 2위 역시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74.4%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1위도 김효동 전문가의 지엔코가 78.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조민영 전문가의 새우글로벌이 오늘 다시 3위에 재진입했고요. 김유동 전문가가 여전히 1, 2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용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디에스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는데요. 유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디에스에 대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날 찾아뵙는 저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종목 중에 장중에 좀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코디에스라는 종목인데, 자, 코디에스가 왜 상한가를 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가가 29%까지 29.94%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강세가 있었죠. 뭐 26%에서 25% 공방전이 많이 펼쳐지기는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22%까지 네, 올라왔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화장품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거죠. 그 화장품 업체가 무엇이냐? 마린 코스메틱 지분 100%를 모두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 동력과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뉴스로서는 많이 보실 텐데 내가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는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많이 하시고 제가 항상 무료 방송에서 드리는 그리고 항상 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주시면 항상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그 M&A 요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항상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M&A 종목이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좀 안 되겠고요. 조금 모멘텀적인 요소와 이 기업이 정말 신사업을 진출하는지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되니까요. M&A라고 무조건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런 부분으로 코디에스 오늘 좀 홀딩하는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면 좋은 흐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세 종목이 있었는데 제약주 세 종목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뭐 파미셀이 있었고요. 파미셀도 오늘 역시나 좀 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도 역시나 2.8% 그리고 신일제약.
자, 신일산업인데 다시 제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자, 신일제약인데 세 종목 모두 제약주였죠. 근데 세 종목 모두 제약주였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요 근래 뭐 제약주들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약주를 다시 편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뭐 조정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것 같은데 아직 뭐 부족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는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장세가 아니에요. 조정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하락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매수하지 말고요. 좀 비중을 조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조금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들어가시면서 중장기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한솔 CMP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그 한솔 CMP가 그동안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가격 조정을 보인 것 치고는 좀 폭이 좀 깊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2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됐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는도 그 베트남 공장뿐만 아니라 인도 공장까지도 올해 그 다시 가동을 하면서 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중에 뚜껑 열어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요. 역시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것이 역시나 실적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갤럭시 J 모델에 대해서 캐주얼 모델이죠. 삼성전자의 캐주얼 모델을 중저가를 했는데요. 그 모델 예상외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그에 대해서 동반해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한솔 CMP 같은 경우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등이 좀 오늘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와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도 여전히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21선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줘야만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 다시 반등,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만 거래량 터지면서 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타임인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은 이제 역시나 지금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소개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스페셜 포스라고 이제 총싸움 하는 게임이죠. 뭐 온라인 게임에서 유명했던 업체고. 근데 이번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쪽의 게임을 여러 가지를 이제 올해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7월 중에 아마 VR 게임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고 실적으로 확인을 받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N자형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VR 게임에 대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7월 달에 좀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과연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얼마큼 선택을 받을지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기본부터 실전까지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찾아뵙는 한유희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기법 강의 끝나고 뭐 드렸죠? 종목 하나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흐름이? 잠깐 동안에는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그 종목. 아까도 잠깐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코디에스라는 종목이었죠. 자, 코디에스라는 종목 제가 2016년 5월 24일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표정이 조금. 표정이 이렇게 캡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목표가 12,000원에 손절가 4,400원을 정해드렸었는데 5월 24일 대박플러스 언급 이후에 5월 31일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상한가를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자주 나타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상한가를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어떻게 하면은 상한가를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조금 모멘텀적 요소 그리고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실적과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언젠가는 큰 상승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면이나 그리고 모멘텀적 요소를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장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능력에 따라 조금 다른 거지.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제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방송도 보시고 기법도 보시고 기법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아셔도 어떻게 보면은 내 계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간색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기법 강의를 위해서 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가격 이동평균선의 가격을 산출하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못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끝에 이제 가격 산출을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지표 중에 가장 신뢰하는 지표다. 그리고 주가의 방향성과 변곡점을 쉽게 포착 가능하다. 그리고 과거의 주가를 평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성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주가를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15년 10월부터 16년 5월까지의 차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주가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주가가 좀 예상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모르실 수도 있고 많이 차트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주가 캔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캔들을 넣어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네. 뭐가 장기 이평선이고 뭐가 중기 이평선이고 뭐가 또 단기 이평선인지 다 빨간색을 보면은 5일 이평선이고 자 주황색 중기 노란색 장기 이렇게 나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평선을 기준점으로 뒀을 때 자, 200일이 있고 120일, 6일, 20일, 10일, 5일선으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세분화를 할 수가 있어요. 120일 사이에 200일 사이에 150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180일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무엇이냐? 200일 동안의 평균 주가예요. 그리고 120일은 1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라는 거죠.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겠죠? 자, 경기 사이클과 유사한 200일 선입니다. 그리고 120일 선입니다. 자, 장기 이평선이죠. 200일 동안의 주가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모두 합해가지고, 200일을 나눴을 때 평균 주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200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200일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할 때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라고 불리고 경기 사이클과 조금 유사한 형태로 움직인다. 우리 경기가 자주 바뀝니까? 이렇게 경기가 변동이 굉장히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0일선은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다. 그래서 200일선은 장기 추세로서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지표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자, 200일선의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121선과 200일선이 있습니다. 자, 보라색을 봤을 때는 주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주가보다는 경기 사이클과 유사하다라는 점. 120일 역시도 그렇고요. 자,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수급을 뭐라고 그래요? 외국인, 기관 이런 수급선이라고 불리는데 중기 추세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자, 60일을 우리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3달이에요. 3달. 한 분기입니다. 한 분기인데 우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도 많이 하고 분기당 결산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급을 봤을 때 어떠한 점에서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선이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증시의 대세가 일정한 방향이더라도 중기적으로 등락을 하면서 움직인다. 당연하죠. 주가는 등락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나타났어도 이 사이에 등락이 있다라는 점.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60일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수급이다라는 점. 수급.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점. 자, 60일선을 봤을 때는 아까 121일선과 200일선과는 조금 다르죠.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조금은 연관성이 있죠. 후행성 지표이긴 하지만 조금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200일선이 아니고 60일선입니다. 오타가 나서 60일선. 60일선이고요. 자, 20일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선은 심리선이라고 불리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60일선보다는 단기적인 추세로 보일 수가 있죠. 자, 심리선이라고 하는데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한 달이에요. 한 달. 1개월. 우리 1개월이 며칠입니까? 보통 30일이죠. 30일인데 자, 주말 빼면은 몇 거래일이에요? 21거래, 20거래일이에요. 20거래일. 자, 주말을 빼기 때문에 20일선은 심리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갖고 가봤자 한 달? 조금 더 많이 가져가봤자 한 분기. 이 정도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20일선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리고 세력들도 이 20일선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 개인 투자자와 어떻게 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하락 이탈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점. 그리고 21선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상승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주가가, 캔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조금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1선 아까 60일선보다는 어때요? 아까 60일선 보여드렸죠. 60일선보다는 연관성이 더 커요. 자, 연관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주가가 빨간색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때요? 주황 색깔? 조금 더 비슷하죠. 21선. 그럼 5일선은 어떨까요? 10일선. 자, 5일, 10일선은 돌발 재료에 의해 발생하고 이유 없이 하루 이틀 등락에 의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점이 이제 주가가 강세일 때 10일선은 하락 이탈하는 경우 없고 5일선 위에서 상승을 한다. 주가 자체가. 주가의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약세일 때 어떻습니까? 반대급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11선이 상향 돌파하지 않고 5일선 밑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자, 5일선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약세일 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캔들 자체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하락한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주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이 강의 자료 꼭 다운받으세요. 꼭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서도 매매하실 수 있고 또 혼자서도 내가 이평선을 보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이평선을 가지고 캔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점은 제가 하나하나 포인트로 찝어드린다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 10일 5일선은 단기 매매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5일선을 갖고 하면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10일선이에요. 아까보다 어때요? 아까보다 뭐 200일선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까만색 선과 빨간색 선, 뭐가 더 연관성이 많습니까? 당연히 까만색 선이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돌발 재료가 발생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 떴다? 그러면은 이 이평선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을 한다.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평선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자, 이평선 자체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덧셈 뺄셈을 아셔야지 곱하기 나누기를 아는 거와 같이 우리도 이평선의 기본 자체를 알아야지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5일선 역시 어때요? 더 연관성이 깊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건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5일선 따라서 긋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 따라서 긋는 겁니다. 자, 연관성 굉장히 높죠. 아까보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5일 동안 주가이기 때문에 자,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5개가 있습니다. 캔들이. 음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양봉이도 음봉이도 이렇게 주가가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수치상으로 따지지만 제가 손으로 직접 그렸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렇게 튼다라는 겁니다. 5일 동안의 주가를 봤을 때. 그렇지만 이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에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더 이해 좀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산출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점. 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가 5일 이평선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5일자의 5일 이동평균 지수가 자, 첫 거래일 상장을 만약에 상장을 했다라고 쳐요. 상장. 자, 1,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2일, 3일, 4일, 5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100원, 1,010원, 1,020원, 1,030원, 1,040원인데 자, 이걸 다 더해요. 5일 동안에 주가를 다 더하는데 자, 5일이니까 평균 주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5를 나눠야겠죠. 5개니까. 5개니까 5를 나누면 1,020원이라는 평균 주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6일자. 자, 6일자는 여기서부터 더하는 게 아니에요. 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더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서부터 더한다는 겁니다. 6일선 그러면은 이 평균 주가를 또 5로 나누겠죠. 1,010원, 20, 30, 40, 50을 더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나오면은 여기서 5를 나눠주면은 1,030원 나오고 반대로 또 어때요? 7번째. 이게 평균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무료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심화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들을 종목 굉장히 심도 있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종목명은 여기 적기 작게 나와 있는데 세종텔레콤이에요. 세종텔레콤인데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장기간의 횡보를 띄우고 있죠. 장기간의 횡보를 띄우고 자, 외국인 매수세 어떻습니까? 나타났죠. 그리고 거래량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매매로서 여러분들한테 포착된 종목이다. 이 종목.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다른 제 주관적인 요소가 없이 정확하게 시스템 매매, 조건 검색으로 나온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200원으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은 세종텔레콤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바른 길잡이 김태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겠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기업 구조조정일 겁니다. 조선주하고, 해운주하고, 엄청난 부실을 갖고, 완전히 좀비 기업처럼 인식이 되고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진짜 한때는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려주던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모양이 꼴에 있는지, 그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참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로서 그런 종목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겠지만요. 이런 기업들이 부실을 정리하고 다시 회생했을 때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크게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가.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 이 감자라는 거, 그리고 또 출자 전환이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는데요. 이 감자 하면 먹는 감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에서 감자입니다.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 감자를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그냥 퇴출기업 잘못 투자했다가 쪽박 차신 것만큼 큰 낭패를 당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출자 전환. 이 출자 전환은 채권자, 기존에는 은행이죠. 은행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채권을 그 회사의 자본금이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쳐서 맨 끝에는 M&A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월장을 한번 보시면 5월달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역시 1분기 실적. 네. 5월 30일 오늘 날짜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진짜 좋아진 종목들, 그런 기업들은 올해 1년 주가가 좋아질 수 있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많이 두셔야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은 지난번에 화요일 날 설명을 드렸듯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 4분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면 1분기에 좋아진 종목들이 연말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6월이 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미국 FRB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방은행장들이 여러 번 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파들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6월 인상설이 거의 기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인상설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유럽 어느 나라든 간에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다.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다른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좀 투자자들 굉장히 나쁜 악재가 됩니다. 왜?
시장이 상승할 때 대부분 그 상승을 리드한 것들이 외국인 투자들의 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요즘 뉴스만 트시면, 8시 뉴스였던, 9시 뉴스가 됐던, 뉴스만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조선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거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그 조선사 중에 말 그대로 STX 조선은 어저께 법정관리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계속기업 가치가 높지 않으면 파산될 수도 있다. 6개월 전에는 계속기업 가치가 높다고 해서 신규 자금도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 자금 들어간 것들이 다 허공에 날아가져 버렸죠. 기존에 지금 들리는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율 협약 기간 동안 산업은행 주도로 해서 신규 자금 들어간 게 STX 조선만 해도 한 4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다 휘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간 이상 이제 말 그대로 법정에서 채권자를 다 물러 모아놓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조율할 거 조율해서 다시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청산을 시켜버릴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도 주주들도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런 시간이 올 거고요. 그러면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건설주들도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건설주들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번 달 5월 달 중에 월초부터 시작해서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약해지고 약세로 돌아서고 하면 제일 먼저 투자가들이 아예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제약주와 바이오주를 사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오주들하고 제약주들이 올라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말 그대로 비교 가치를 뽑을 때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갖고 비교 가치를 뽑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라가는, 고목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제약사들이 그 다음에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나면서 반대로 이 기술주들, 그동안 쉬었던 기술주들이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2분기 중순에 들어와서는 지금 6월달로 넘어가는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야금야금 이제 실적이 괜찮은 기술주들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 주도주가 이런 기술 쪽에 옮겨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런 시장 여건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요번 5월달 시장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죠. 근데 오늘 장 막판에 올라온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장 끝나고 엄청나게 팔아줬겠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좀 시장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5월 마지막 날 거래라고 해서 좀 속임수를 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장대 양봉이 양봉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쪽에 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하고 어깨든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사재기 하면서 달러를 사가지고 다시 해외를 나가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지금 앞에죠. 12월 달에 나타났던 주가 차트인 이런 차트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월에 기준금리에 인상할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인상하고 나서 그 인상을 확인하고 나서 안도레이라는 게 잠깐 펼쳐지지만 결국은 기준금리가 확정된 순간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깊은 하락이 나오죠. 이거는 작년 12월 달과 1월 달 차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번 6월 달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성공 사례인 페노션을 갖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여러분께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페노션은 말 그대로 자율 협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STX 페노션이라고 예전에
STX의 계열사였는데요. 그 STX 계열사 중에 페노션은 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해운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2013년 6월 7일 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요. 이게 법정 관리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최대 주주가 교체했습니다. STX에서 채권단인 산은으로 바뀐 거죠. 왜? STX 주식은 다 감자를 해서 없애버렸고요. 산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들을 출자 전환해서 최대주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감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그 경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발행돼 있던 주식들을 다 감자를 통해서 10대 1이든 20대 1이든 어떤 비율로 줄여버리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줄어든 그 자본금에 대해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그 유상증자가 바로 이루어진대요. 그 채권단, 채권 금융기관, 그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본금 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으로 이제 채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최대 주주를 금융권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인은 못 해봤지만 재계 순위가 꽤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STX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지금 뭐 동부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자빠진 그룹들 뭐 계열사 뭐 등치 큰 계열사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산업은행이 떠맡았습니다. 뭘로? 회사채 신속 인수제. 회사채를 신속하게 인수해서 일단 그 부도를 막자. 뭐 예전 IMF 때는 뭐 부도유예 협약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름을 세련되게 바꾼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런 부실 기업들 다 떠안게 되고 기존에 이런 회사들한테 무분별하게 여신을 줬던 민간은행들은 싹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국책은행 자본 증자 얘기 나오면서 자본학중 얘기 나오면서 이런 구조조정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 했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생각해서 이런 대기업들의 부실을 뭐 말 그대로 중간에 좀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로라도 인수를 해줬던 건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뭐 외적인 압력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억지로 떠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션도 뭐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회생 절차 개시라는 게 법정관리를 뜻하는데요.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도 재계 순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법관들은 뭐 재벌 회장님들 부럽지 않죠. 네. 그리고 2015년 6월 그리고 2014년 내내 이런 채권단 간 서로 막 협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생계획안이 2015년 6월에 그 가결됐는데요. 이때는 하림이 이 페노션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감자와 출자 전환 이후에 M&A가 된 거죠.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사료, 자기들이 이제 그 양계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수입해 오는 데 있어서 이 페노션의 벌크선들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런 서로의 그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리고 전체 이 하림 그룹의 전체 매출액의 반이 그 육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료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벌크선들을 갖고 있는 해운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하림이 인수했고 최대주주를 산업은행에서 제일홀딩스라는 하림의 그 지주회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림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요. 제일홀딩스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홀딩스 체제를 이렇게 이상하게 하림은 두 개로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 그에 대해서 그 정경련에서 주최했던 그러니까 정경련이 아니라 그 한국경제원인가요? 한국경제원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던 그 어떤 그 세미나에서 그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림홀딩스하고 제일홀딩스하고 이게 따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은국 회장님이 즉답을 피하셨죠. 왜냐면 나름대로 지배구조에 대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홀딩스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페노션은 확실한 주인을 찾게 됐죠. 그리고 회생 절차가 종결되고 확실하게
2017년, 2015년 7월 30일 회사에서 중개를 인수하고 정상기업이 됐습니다, 이젠. 그리고 하림그룹 계열사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하림그룹 인수 후에 실적을 보시면 1조 7천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2,200억이나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하게 진짜 좋은 회사로 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하림하고 제일홀딩스 컨소시엄에서 인수비용 1조 정도를 들여서 이걸 인수한 건데, 1조라는 돈은 채권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도 윈윈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서 40% 이상 비중 안정적으로 가져갔고요. 근데 이게 페너션은 법정 관리에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구조조정이 성공했고 정상 기업이 됐고 이제 주가도 회복이 되는데, 길게 보면 2013년에 말 그대로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감자를 2번이나 했고요. 감자를 2번 한 다음에 주인이 바뀐 건 이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바뀌었고 올해 실적이 처음 나왔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아예 주가는 이게 길게 보니까 작게 보이지만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보시면 향후에 좀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갖고 나온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그런 워크아웃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좋았고 카메라 모듈, 지금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이제 주력 사업인데 그쪽 사업이 굉장히 평균 판매 단가가 삼성에 납품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기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저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시장을 좀 넓혀가고 있어서 파트론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갤럭시 J 모델, 이게 판매량이 한 5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도 많이 판매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권에 둬야 한다는 거죠. 종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목표가 16,000원에 손절가는 10,000원. 지금 현재 여기 정도 주가에 있는데요. 충분히 이 상태에서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 2분기 실적 나왔을 때나 3분기 실적, 특히 이제 4분기 때 전자제품들은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제 구조조정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도 사업 구조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금융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꿔오면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하신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실적과 함께 주가가 좋아지고 있고 그 제반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6월달,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확정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종목 교체를 잘 하셔야 수익률을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은 파트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한용희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9시부터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약주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약주 지금 매수하시고 아니면 홀딩하신 분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앞으로의 제약주 그리고 제약 업종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고 오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전화 주셔가지고 내가 제약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